넷플릭스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무려 60%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특기할 만한 수준의 하락세라고 볼 수 있죠. 그나마 60%라는 것도 최근에 넷플릭스의 주가가 살짝 반등했기 때문이고 52주 최고가와 최저가를 비교해보면 약 반년 정도 만에 주가가 무려 76.7% 급락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의 천하가 사실상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최근 재미있는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세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참전을 선언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 진출한 지는 좀 됐습니다. 지금도 당장 넷플릭스 어플을 켜보면 게임 항목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말 그냥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위에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살짝 얹어놓은 느낌에 불과했다면 이번에는 각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사장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구글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다가 심지어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게임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게임 개발에 나섰어요. 단순히 플랫폼을 이용해 게임을 퍼블리싱 하겠다 이 정도의 결심이 아니라는 거죠. 넷플릭스가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무기를 들고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기업 가치를 퀀텀 점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클라우드 게임, 누군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옛날에 엄청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쏙 들어간 그거 뭐 단물 다 빠진 얘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요.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통신사들의 주도로 흘러갔죠. 결국 게임이 주축이 아니라 단순히 통신사의 부가 서비스 느낌의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목도도 낮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도 빠르게 잊혀져 갔죠. 하지만 세계 무대로 시선을 옮겨보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클라우드 게임 시장은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3파전의 양상으로 여전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클라우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클라우드,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넷플릭스가 끼어들면서 무려 4곳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격돌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과연 넷플릭스의 도전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걸 봐야겠죠. 관전 포인트는 2가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IP, 또 다른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인프라 얘기부터 해볼게요. 클라우드 게임의 가장 큰 승부처가 뭘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지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풋렉이죠. 게임은 영상과 다릅니다. 영상은 내가 영상을 받아오는 속도가 완전히 실시간이 아니어도 영상을 즐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죠. 하지만 게임은 나의 조작이 즉각 게임에 반영돼서 게임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게임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려지면 사실상 게임은 게임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 세계 곳곳에 깔려있는 이 MS 데이터 센터의 공로가 매우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넷플릭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회사에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벌이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유심히 지켜보셨다면 OCA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단히 말해 넷플릭스가 전 세계 여기저기에 깔아놓은 캐시 서버입니다. 이 OCA들은 넷플릭스의 클라우드 게임 사업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겠죠. 캐시 서버가 있고 없고는 클라우드의 응답 속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인프라에서는 합격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넷플릭스.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계 최대의 IT 기업인 구글이 왜 유독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서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서 철수하고 말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 이 이유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구글은 경쟁자인 MS, 소니, 엔비디아와 달리 게임 시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IP가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픽카드나 만드는 엔비디아의 뭔 게임 IP냐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과 협력했잖아요. 사실상 그 스팀의 무수한 게임들이 전부 엔비디아의 자산이라고 봐야겠죠. 하여튼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넷플릭스는 콘텐츠 기업이잖아요. 오징어 게임, 수리남, 기묘한 이야기. 좀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우스 오브 카드나 나르코스도 있겠죠. 게임이 먼저 나오긴 드라마긴 하지만 위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아까 넷플릭스가 자체적으로 게임 스튜디오를 세웠다고 했잖아요. 넷플릭스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는 이 게임 스튜디오에서 오리지널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14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오징어 게임은 100%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이 IP 측면에서 게임과 영상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한쪽의 시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호혜적 관계죠. 아까 말했던 위쳐가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겠네요. 폴란드에서야 굉장히 인기가 많았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판타지 소설인 더 위쳐가 CDPR에서 제작한 위쳐3라는 게임의 대성공으로 일약 세계적 판타지 소설이 됐고 결국 넷플릭스가 판권을 사와서 드라마로까지 제작됐잖아요. 한 콘텐츠의 성공이 그와 연계된 다른 콘텐츠의 성공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지닌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그거 해봤자 넷플릭스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푼돈 아니야? 마이크로소프트가 2021년에 게임으로 벌어들인 돈이 모두 162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2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2021년 넷플릭스의 총 매출이 297억 달러거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게임 산업에 힘을 쏟아왔던 만큼 단순히 비교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넷플릭스가 게임 산업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5분의 1 정도만 벌어들인다고 하더라도 넷플릭스의 매출은 무려 10%가 넘게 늘어나는 셈입니다. 거기다 방금 말했던 게임과 영상 사이에 계산하기 어려운 시너지는 덤이죠. 넷플릭스가 OTT로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강력한 경쟁자가 많아졌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HBO 맥스도 있네요. 결국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다른 산업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선택했고 그 첫 타자는 바로 클라우드 게임으로 선정됐습니다. 과연 넷플릭스의 게임 사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넷플릭스는 그 사업을 발판 삼아 어디로 전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넷플릭스 주가는 과연 그 과실을 얼마나 향유할지 궁금해집니다.